세월호로 이렇게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 대통령이 그 미래를 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간 동안 또 구술을 했다고 또 한참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또 무슨 무슨 수술을 했다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잠깐만 서서 말씀하고 가세요. 최순실 씨 어떤 일입니까? 최순실이 계신가요? 대통령 옷과 누가 되셨나요? 세월호 7시간 때 뭐 하셨나요? 대통령하고 좋네.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할 거면서 오늘 아니 청문회 나오실 겁니까 이번에? 청문회 나오세요? 9일에요. 먼저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서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상희 위덕대 부총장, 최병욱 전 월간조선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정숙 국장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련 특별검사 수사 상황이 좀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자, 지금 서정숙 국장이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존재가 확인됐다. 특검이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블랙리스트를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네. 유진용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초벌 상태지만 뭐 봤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정확하게 실체가 있다라고 확인해준 공식적인 그런 것은 없었는데, 네. 특검에서 이제 블랙리스트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그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관여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사를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른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중심이 돼서 이걸 만들고 그것이 이제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실제로 하달이 됐다. 뭐 이런 의혹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 구체적인 어떤 실체가 특검 수사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덧붙여서 네. 말씀드리면요. 그 특검에서 이 실체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아마 이미 특검에서는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어떤 문서 자체는 가지고 네.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이게 증거 능력이 있으려고 한다면 작성자가 과연 누구인지, 실제 누가 작성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어떤 진술, 작성 경위라든가 전달 경위 이런 것들이 다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특검에서 실체를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누가 작성했는지부터 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전달되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뒷받침되는 진술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김영환 민정수석의 그 업무 네. 수첩 그또 원본을 확보했다고 또 굳이 설명하는 것도 그동안 사본은 여러 경로로 구해서 봤을 텐데 예. 원본까지 구해서 봤다면 원본은 이제 증거자료 채택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는 뭐 거죠. 원본 같으면은 증거자료가 채택하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저 부분이 법률적인 부분에 위반이 있느냐, 또 헌법적인 부분에 위반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블랙리스트가 발견이 되고 저것이 증거가 채택이 될 정도 같으면은 헌법상 명시된 표현의 자유 이 부분에 있어서 명백한 헌법적 위반 사안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헌재 쪽에서는 형사상 소송보다도 이런 대통령의 직무 헌법의 법률 위반에 대한 부분들이 직격탄을 바로 거기에 대해서 헌법 법률 위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최병욱 편집장이 보기 어떻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김기춘 비서실장, 그다음에 조윤선 문화부 장관, 지금 당장 뭐 국정조사에서 지금 위증으로 고발 요청을 지금 한 상태고, 소환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네. 일단 무슨 얘기냐면 블랙리스트 작성만 가지고서는 처벌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블랙리스트는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 가지고 처벌하기는 그렇고 네. 다만 이제 그 블랙리스트를 실제 활용을 해서 불이익을 누구한테 줬을 거 아닙니까?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누가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안 줬다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와 별개로 사실 이거 가지고서는 좀 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국조특위에다 얘기해서 고발을 해라. 그러면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징역 1년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특검은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이거와 연관돼서 그
그 어떤 본안적인 문제보다는 위증으로 먼저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당장 9일날 아마 국회 국정조사가 지금 마지막 결산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아마 그 위증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질 계획이니까 지금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거의 이제 국회 차원에서의 청문회는 거의 마무리되는 국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나오면서 또 몇 가지 진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같이 논란에 불씨만 오히려 던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그래서 저희가 윤전추 행정관이 나오면서 지금 했던 얘기들 또 관련해서 지금 청문회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충돌되는 대목들만 꼽아봤습니다. 먼저 옷값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500만 원에 해당하는 옷과 가방이 대통령께 간 거죠.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옷과 가방에 단 한 푼도 지출한 사실이 없다 그래요. 저는 이제 최순실 씨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자기 개인 비용으로 돈을 주는 것 같을까? 아니면은 청와대로부터 누군가가 대신 이걸 지불하는 것 같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네. 본인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을 해주셨고 항상 네. 영수증을 드리면 그거에 맞는 계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 문제는 윤전추 행정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지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윤전추 행정관의 답변 중에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였죠. 이 지난번에 이제 샘플실이라고 우리가 영상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영상에서 이제 대통령이 옷을 만든 그곳에서 최순실 씨가 지갑에서 돈을 현금을 꺼내서 이제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고영태 씨도 이제 그렇게 증언을 했죠. 최순실 씨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윤전추 행정관은 대통령이 노란색 봉투에다가 담아서 자신에게 줬고 자신은 그것을 최순실 씨한테 전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이 결국 이 부분은 이제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4,500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그게 과연 최순실 씨가 개인 돈으로 준 것이냐 아니면은 대통령의 돈을 최순실 씨가 대납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어떤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윤 전 행정관이 그것을 어떻게 좀 무마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네. 대통령 어떤 월급이나 어떤 부분에서 그 정도 금액이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추가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게 참 이상한 게요. 네. 사실 대통령실에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고 또 국정원에 특수활동비 일부 음. 차용해서 쓰기도 하고 이런데 제가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이 직접 돈을 줬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대통령으로부터 노란 봉투를 받아서 그걸 최순실한테 넘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 주머니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유축이 되는데 네. 뭐가 이상하냐 그러면은 대통령의 의상, 대통령의 품격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의 비용 지출은 사실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지출 내용들입니다. 청와대 경비 집행은 단단히까지도 세금 계산서를 다 집행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옷값 지불 같은 경우는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특수활동비의 쓰임에 대한 용도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건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실에서 집행한 특수활동비 내역까지 다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것이죠. 특수활동비에 쓰는 내용들이 정말 최순실 쪽에 아무런 검증장치라든가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그대로 넘어갔다. 네. 이렇게 되면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실질적 유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활동비의 이거는 굉장히 유용이다? 이거 난감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특수활동비는 기본적으로 영수증 없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현금에 무슨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수활동비를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있으면 그중에 이만큼을 떼서 줬다고 하면 그거를 줬다고 주장하면 그걸로 끝이지 영수증 네. 정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윤전추 행정관이 얘기한 저 부분이 네. 우리가 나중에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만약 왜 이렇게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다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입증하기가 어려운 염두에 말을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수활동비에서 이 옷값을 지불하는 게 문제가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자리에 있는데 특수활동비라는 게 어디 가서 뭐 격려한다든지 뭐한 이런 데 쓰는 건데 나의 옷값을 거기서 빼내서 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고를 그냥 내 옷값에 쓰는 건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이제 횡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 월급에서 이 돈이 나갔다면 그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특수활동비로 썼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이
그러면 그것은 이 횡령 아니냐라는 질문이 또 나올 수가 또 뭐 있다. 적절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예, 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진술, 과연 누구의 진술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네.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의상비라든가 옷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순실 씨가 지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윤전추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노란 봉투 줘가지고 의상실에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의상실에서 최순실이 돈을 꺼내주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뭐 17년 전에 어떤 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어떤 그런 관계에 비춰봤을 때 최순실 씨가 먼저 옷값을 지불하고 나중에 이제 뭐 했는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고영태 씨의 진술이 조금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돈을 지급했고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추후에 준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전추 전 행정관에 돈을 네. 전달한 그 대상이 의상실이 아니라 최순실 씨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윤전추 어제 행정관 같은 경우는 의상실에 이야기가 전달한 의상실에 거죠.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맞는지 좀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리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며칠 뒤에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네. 1983년도부터 성립된 건데요. 그러니까 뇌물, 돈을 받았을 때 그 물건을 옷이나 뭐 핸드백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에 과연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쭉 판례를 검토해 보니까요. 뭐 받고 나서 뭐 한 3개월 뒤에 돌려준 거, 네. 받고 나서 한 2개월 반 뒤에 돌려준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일 짧은 기간이 받고 나서 한 9일 뒤에 다시 돌려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받았을 당시에 이거를 내가 소유할 목적으로 그냥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받았다라고 하면 뇌물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옷 한 벌이 아니라 옷 100벌 뭐 이 정도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핸드백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받았을 당시에 최순실 씨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내가 이거 돈 안 치러도 뭐 최순실 씨가 이해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물건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뇌물죄가 법리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아니 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저 얘기는 네. 전혀 틀릴 수가 있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 여기는 이제 자 옷값을 최순실 씨가 먼저 그 지불을 하고 네. 그리고서 나중에 받았다고 그러죠. 저 두 가지 말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옷값을 준 거예요. 사전에 얼마인지는 아니까. 네. 그리고 나서 최순실 씨가 그 돈을 꺼내서 줬다면 지금 저 김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전에 이걸 뇌물로 받을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따져야 되겠지. 너무 많은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전에 줬느냐, 네. 전에 줬느냐, 후에 줬느냐.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문제는 이게 자꾸 의혹의 불씨가 쌓인 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골프 문제가 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진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차례 정도 그 최고위 과정에서 제가 항상 축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를.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죠. 김장자 회장과 이제 골프를 얼마나 해쳤느냐. 근데 거의 치지 않고 같이 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같이 또 치는 걸 여러 사람이 봤다. 그것도 지원이 더군다나 나오는 기흥씨 거예요. 씨 그 골프를 관계자니까. 쳤다는 그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김장자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골프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네 회장이 어떤 여자 두라고 와서 골프를 치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런저런 보도가 나와서 그게 한 사람은 최순실 씨고 한 사람은 최경희 총장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 맞아, 저 사람. 그러니까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가가지고는 얼굴을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기흥씨 씨 관계자들의 저 증언은 상당히 사실에 근거할 것이다. 이렇게 아니, 보고 그러기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그렇다면은 최순실 씨나 뭐 최경희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골프 안 쳤다 하는 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네. 그 말씀도 뭐 충분히 이런 얘기고요. 또 기영씨 씨의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 오너가 관련된 그런 그렇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릅쓰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실에 대해서 신빙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네, 실제, 예. 저 부분은 그러니까 최경희 총장이 나는 골프를 못 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못 친다는 아니고 거의 치지 않는다. 거의 치지 않는다. 최순실 안 쳤다. 김장대장을 안 쳤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당시 기흥씨 씨 관계자들이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IP다 그러면은 이제 따로 나가는 팀도 있긴 있어요. VIP 팀이라 그래가지고 따로 회사에서는 뭐 부팅 따로 해가지고 큰 돈이 왔다. 이름을 안 밝히고 뭐 어디 뭐
부담스럽게 큰 돈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지금 우병우랑 정하고 다 민정수석으로 있다 막 이런 얘기는 여기서 듣고 있고. 자, 김 변호사. 조금 전에 특검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최순실 씨와 통화한 정황이 있어서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 위증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예.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는 얘기는 말이 그럼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 통화한다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특히나 더욱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안에 극도로 신경 쓴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대포폰을 뭐 6개까지 가지고 다녔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최순실 씨가 아니 최경희 총장이 최순실 씨를 몰랐다라고 한다면 최순실 씨가 사용하고 있는 대포폰이라든가 전화 연락처라든가 이런 걸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번에 국회에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네. 하는 것은 이것과 관련된 어떤 진술을 넘어서서 객관적인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위증과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위증 처벌이 훨씬 더 중합니다. 네. 일반적인 그냥 형법에서 위증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하고 또 실제 뭐 항소심 가면은 또 굉장히 또 처벌을 낮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을 깎아주거나.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의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셉니다. 네. 근데 이제 특검에서 아예 이 최경희 총장 같은 경우 위증을 했다라고 고발 요청을 할 정도다라고 한다면 고발의 그 위증의 어떤 심증이라든가 물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확실하고 중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뭔가를 확보했다. 아니, 그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게 네. 통화 조회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통화 조회를 해보니까 이게 통화가 이제 남는 기록이 1년간만 남는 네.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전거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요 1년간 수십 차례를 통화했으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전까지 얘기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렇겠죠. 그럼 네. 수십 차례 통화하고 본인이 인정한 것만 2번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통화 기록에 보니까 1년에 수십 차례를 통화했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그랬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보면 명백한 위증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참 대학 교수라는 분들이 네. 뭔가 좀 순진한 모습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 그러면은 이게 안 소위 들통이 안 날 것 예, 같다. 뭐 대포폰을 안 썼다는 것은 좀 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게 범죄적으로 좀 밝은 사람들은 뭐 이것이 좀 위험하다, 나중에 발각될 우려가 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러면 대포폰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경희 총장 같은 경우에 제가 두둔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저는 1년의 내역에 쓰면 하더라도 바로 저렇게 정황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 봤을 때 참 갑갑한.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생님들, 교수가 저렇게 거짓말을 해서 되나?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한. 이런 뭐 너무 증인 거짓말들이. 선서했기 때문에 위증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아마도 교수들은 아마 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업무 방해죄입니다. 음. 근데 성적을 어떻게 잘 줬다, 또는 입학을 했다, 입학 전형에 있어서 부정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런 영역 자체가 대부분 재량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교수들, 평가권자인 교수의 어떤 재량 영역이 네. 있기 때문에 실제 형사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걸 검사나 검찰들이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네. 업무 방해와 관련돼서 그냥 부인하고 끝까지 가자라고 네.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일률적인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최순실 씨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끝까지 부인하는 전략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교수로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통화 조회가 1년씩 되는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위증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문제는 이제 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문제인데 윤 전 행정관이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몇 번은 제가 보고를 드린 것도 있고 또 몇 번은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도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10시 15분에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희 부총장 네. 보면 이게 참 약간 표현이 애매합니다. 전화 연결을 윤 전 행정관은 당시 관저 침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대통령 전화 연결을 하면 해야 되는 장본인인데 김장수 당시 안보실 장관은 전화 연결을 안 했다. 예. 그런데 본인은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상당히 배치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전화를 안 했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어떤 액션을 취했을 것인데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얘기를 네. 봐야 되겠죠. 네. 반면에 김장수 실장이 10시 15분에 전화를 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이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헌법적
위반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도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헌법적 위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도 윤 전 행정관이 전략적으로 누구에게부터 상당한 전략적 교육을 받고 나와서 대답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답변이 하나 엉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우편장이 보기에. 자, 전화 연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윤 전 총장관을 제끼고 직접 전화해서 할 가능성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날은 국가안보실장하고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이 네. 전화 통화를 할 수밖에 없는 날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인터폰도 있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인터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누구 네. 안보실장, 뭐 누구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이제 뭐 다른 복잡하게 이렇게 뭐 전화로 누르고 하는 거라면 누구 좀 전화 좀 대봐 이렇게 해서 통화를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인터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인터폰도 그 관제에 있으니까 네. 그건 아마 그냥 이렇게 눌러서 했을 가능성도 있긴 있다. 그렇게 되면 저 두 가지 말이 다 맞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저는 해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게 뭐가 미심쩍은 게 있다? 미심쩍은 게 뭐냐면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만약 통화를 했다, 인터폰이나 이런 걸로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 계신지 그게 충분히 알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장수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몰라서 직무실과 관저로 서면을 2개 다 보냈다라는 겁니다. 네. 어디에 위치해 계신지 몰라서. 네. 그래서 이 관저의 서면 같은 경우에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네. 그랬는데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또 모르겠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에 비춰봤을 때 아니, 통화까지 수차례 여러 번 했던 그 안보실장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 위치를 몰랐을까? 통화를 하면서도 어떻게 위치까지 모를 수 있느냐? 그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금 맞지가 않는. 근데 저 부분은 저게 네. 윤전추 행정관이 전화 연결을 안 했다. 저는 뭐 저 부분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윤전추 행정관의 관저에서의 정확한 업무의 그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저 부분에 대해서 네. 규명이 가능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윤전추 행정관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 관련된 이런 뭐 트레이너 네. 뭐 이런 역할을 좀 오히려 많이 했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김장수 실장이 지난번에 와서 증언한 내용 보면 7차례 그날 통화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7차례. 그리고 네. 오전에도 10시 15분에 했지만 10시 57분에도 그렇죠. 하고 오후에도 2시 50분 보고를 했고 이 통계가 잘못됐다. 지금 학생들이 구조됐다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러니까 2시 57분에 다시 대통령이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굉장히 세게 4, 5분간에 걸쳐서 질책을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김장수 실장과 대통령의 통화 부분이 전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별로 없다. 통화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윤전추 행정관이 중간에서 연결을 안 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바로 거짓말로 연결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윤전추 행정관의 역할이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모르는 지금 상황이기 전화 때문에 연결을 했다 안 했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뭐 그리고 그런 거죠. 그게 네. 시점상 또 확인하면 네, 됩니다. 네. 아까 저 얘기하셨듯이 오전입니다. 바로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오전 오전 상황이잖아요. 상황. 그러니까 오전 상황에 최초 보고 때는 사실은 김장수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 건지 공관에 있는 건지 네. 몰랐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모르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양쪽으로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관저에서 인터폰이 왔으니까 그럼 거기서 통화하고 근데 또 전화 연결 안 했다는 부분은 윤전추 행정관 진술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오전에 안봉근 비서관이 들어갔다. 그걸 자기가 봤다고 그랬죠. 대면 보고를 했다고 네. 그랬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봉근 비서관하고 얘기하다가 김장수 안보실장하고 전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딱딱해야 실제 그러면 전화 연결을 안봉근 비서관이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굳이 거기서 뭐 자기랑 이렇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안봉근 비서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 연결을 안봉근 비서관한테 안 시키고 윤전추 행정관한테 시킬 일도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요게 몇 시 몇 분에는 누구랑 있었고 몇 시 몇 분에는 누구랑 통화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저 두 말이 다 틀리다,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자꾸 뭐에 꼬리를 물듯이 자꾸 뭐 확인해야 될 거 자꾸 그렇습니다. 나오는 네. 셈입니다. 자, 세월호 당일 행정에 대한 거짓말 논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지금 TV, YTN에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으니 YTN을 같이 보시면서 상황을 판단하신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희 부총리. 네. 이게 지금 관저 집무실에는 윤전추 행정관이 TV가 없다고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무실에서 뭔가를 이렇게 상황 보고도 받고 전화도 하고 했다는 게 지금 공식적인 설명인데 그럼 TV를 안 봤다는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이제 관저물까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 MB 정부에 있을 때는 집무실은 다 TV가 있습니다. 네. TV라는 것이 일종의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건 뭐 네. 상식적으로 지금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구비가 되는데 지금 윤전추 행정관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그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을 자꾸 번복시키고 교란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네. 이 부분이 어떤 결정적 변수를 가지고 자꾸 이 부분에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의 인식, 대통령이 이 세월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액션을 어떻게 확실하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7시간에 대한 행적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 안 한 점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자꾸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윤전추 행정관이 이야기한 관저 집무실에는 TV가 없다. 근데 다른 방에는 TV가 많이 있다고 또 말을 바꿨어요, 또. 아니 지난번에 그 조리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채널A가 단독으로 했던 네. 그 한상훈 조리장의 증언 내용 중에 보면 네. 대통령이 식사를 주로 혼자 드시는데 TV를 보면서, 네. 밥을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네. 이제 그런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관저에는 TV가 몇 개 있는데 네. 저 집무실이라는 그 표현이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집무실에는 TV가 없고 노트북만 컴퓨터만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TV로는 못 봤을 수 있지만 노트북으로 봤을 수는 있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런 구조라든지 네. 그런 등등이 조금 더 명백하게 좀 나와야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또 하나 이제 추측을 좀 해볼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윤전추 행정관이 어디선가 지금 교육을 받고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여튼 그런 게 준비되는 흔적은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뭔가 같아요. 앞뒤가 잘안 맞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뭐 했어 하는데 한간의 소문 중에 네. 혹시 뭐 미국 드라마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부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TV가 없다 뭐 이런 말이 혹시 잘못 나온 것 아닌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아마. 관저에 TV가 집무실에 TV가 없을 리가 그러니까 있어요. 네. 이제 어제 이상한 사실은 것도 아니고. 윤전추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결국에는 한 말들 보면 본인이 기억난다라고 해서 한 발언들을 보면 대부분 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되는 진술들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것이 팩트다,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그 내용에 굉장히 맞춰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탄핵 심판에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네.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요구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7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무실에 있었다, 뭐 집무실에 보고 받았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그 내용은 이미 지금까지 뭐 답변서라든가 탄핵 뭐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답변서라든가 그런 내용에서 충분히 밝혀졌고 네. 청와대에서 여러 번 해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들이 성명까지 하라라고 하면서 요구한 것은 구체적으로 그 시간 동안 집무실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는지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윤전추 행정관이 뭐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어떤 진술들이 이 탄핵 심판에는 크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되기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짓말쟁이 성직자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을 떠나야 됩니다. 그분은 무법, 불법적인 일을 벌리며 당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난 본래 새누리당이 정치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교회더라고. 서청원 집사님이 계신 교회야 이게. 서청원 대표랑 최경환 의원 아직도 이제 입장 정리를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당원권 정지나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시나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더? 당원권 정지 뭐 1년간 당원권 정지 뭐 이거 회의 끝나자마자 뭐 윤리 규정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한다는 거 오늘 뭐 일자 처리를 한다는 거 다 오보입니다.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